안녕하십니까, 박사호입니다. 10월 19일 미국의 뉴욕타임즈는 느닷없이 땡큐 시진핑이라는 사설을 썼습니다. 시진핑이 당 대회에 출석하면서 걸어가는 모습을 다소 특이하게 잡았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시진핑이 중국 공산당 3연임을 시작한 데 즈음한 미국의 감사와 축하를 받아달라는 말로 사설을 시작했습니다. 중공을 싫어하는 한국인 입장에서는 시진핑을 시원하게 비판하는 것으로 비춰져 열광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아주 함량미달의 사설입니다. 아니, 사설이라기보다는 저주로 가득한 데자부와도 비슷합니다. 또 쇠락하는 미국의 넋두리로도 들립니다. 뉴욕타임즈는 미국에서 극악한 좌파 매체입니다. 민주당 월가의 이익을 대변하면서 중공을 비판할 때는 상하이빵이 아니라 시진핑에게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와 비슷한 색깔입니다. 뉴욕타임즈는 시진핑 당신의 통치는 언젠가 미국 역사에서 예기치 못했던 축복 중 하나로 인정될 것으로 믿는다고 적었습니다. 또 몇 가지 예외를 제외하고 이것은 10년 전 당신이 처음으로 최고 지도자가 됐을 때 기대한 게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이 부분은 미국이 시진핑이 등장할 때부터 상황을 오판했음을 토로하는 겁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서구의 많은 사람들은 중국이 세계의 지배적인 문명과 가장 큰 경제력을 가졌던 옛날의 위치를 회복하는 것은 시간 문제로 봤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중공의 괄목할 만한 경제성장은 미국의 미약한 경제성장을 그늘지게 만들었다고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책 결정 수준에서는 부유한 중공이 서유럽에서 남미, 중앙아시아, 동아프리카까지 그 영향력을 폭넓게 발휘할 것이라는 인식이 광범위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영향력이 어떤 시점에서는 제어돼야 한다고 여겨졌지만 그럴 만한 정치적 의지가 없었다고 쓰고 있습니다. 중공이 성장하게 될 경우 국제정세가 어떻게 될지 미국은 제대로 연구조차 안 한 것임을 밝힌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중공은 자본주의 역동성과 권위주의 특유의 효율성이 결합된 독특한 모델을 제시했다고 이 사설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또 맞는 말입니다. 중공에서 공산당은 모든 국가기관에 우선합니다. 삼권 분립이 없는 체제에서 당이 행정부와 군까지 장악하고 있으니 국정 장악력이 대단합니다. 뉴욕타임즈는 중공과 모든 것이 잘 될 것으로 생각한 것은 아니라면서 시진핑의 부상은 쿠데타 소문이 나도는 가운데 라이벌이었던 보시라의 몰락과 동시에 일어났다고 서술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소위 유체이탈식 화법입니다. 한때 보실라의 측근이었다가 총칭 미 영사관에 망명한 왕리준을 거부하고 그로부터 받은 기밀을 시진핑 측에 넘겨준 게 바로 미국 민주당의 힐러리 일당입니다. 미국 민주당의 도움이 없었다면 오늘날의 시진핑은 없었습니다. 시진핑의 부상은 쿠데타 소문이 나도는 가운데 라이벌인 보실라의 몰락과 동시에 일어났다고 뉴욕타임즈가 말하는 것은 뻔뻔한 위선입니다. 시진핑 집권의 결정적 은인은 바로 미국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뉴욕타임즈는 광범위한 부패, 인구 노령화, 경제에서의 국가 역할 같은 장기적 도전이 잘 관리됐어야 했고 급속도로 부상하는 세계 강대국이 불러일으키는 국제적 분노와 저항도 마찬가지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시진핑은 가족이 문혁기간 동안 쓰라린 경험을 했기 때문에 전체주의의 위험성을 이해하리라 믿었다고도 했습니다. 또 부패 척결에 대한 의지는 경제를 더 자유화하려는 의지와 일치하는 것처럼 보였다고도 서술했습니다. 또 시진핑이 1980년대 미국 아이오와에서 머물렀기 때문에 미국에 대한 애정을 품었을 거라 기대했다고도 적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희망은 실망으로 바뀐 정도를 넘어 짓밟혔다고 했습니다. 뉴욕타임즈 사설의 이 부분은 미국이 그야말로 바보라는 것을 인정하는 대목입니다. 중국 역사를 조금만 알아도 권력 투쟁의 본질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부패 척결 의지와 경제 자유와 의지를 동일시했다는 것은 미국의 지능이 얼마나 떨어지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도널드 트럼프, 조 바이든, 톰 카튼, 낸시 펠로시의 공통된 견해가 있다면 시진핑은 막아야 한다는 것이었다고 적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황당합니다. 밑도 끝도 없이 공통된 견해를 가졌다고 하는데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는 중공의 부상을 견제하자는 입장인데 반해
조 바이든과 낸시 펠로시는 미국의 국익을 중공과 엿바꿔 먹은 인물들입니다. 조 바이든의 아들 헌터 바이든이 중공 기업에서 용돈을 받아 쓴 것은 세상이 다 아는데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시진핑의 부패 척결이 대규모 숙청으로 바뀌었고 신장에서의 단합은 소련의 굴락에 필적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스파이 행위, 해킹, 지적 대상권 도용 같은 정책들은 화웨이 같은 브랜드를 서구 대부분의 지역에서 방사능 물질처럼 위험한 것으로 느껴지게 만들었다고 말했습니다. 또 제로 코로나 정책은 때때로 대도시들을 거대하면서 살기 힘든 감옥 식민지로 변모시켰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외교적 괴롭힘은 일본의 재무장을 촉진시켰고 미국이 타이완을 위해 싸울 것을 맹세하도록 했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일본을 중공을 겨냥하는 창으로 만든 것은 맞지만 타이완 방어 공약은 오락가락입니다. 말로는 지켜줄 것처럼 하지만 하나의 중국 원칙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토를 아시아로 확장해 계속 중공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진핑의 강압적인 체제가 중공을 두려운 존재로 만들 수는 있으나 그 어느 것도 시진핑 당신을 강하게 만들지는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독재 정권은 일반적으로 복종을 요구할 수 있지만 충성심을 고취하기 위해 분투한다고 했습니다. 정치학자 조셉 나이가 말한 것처럼 강요하는 힘은 매력으로 끌어당기는 힘과 같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한때 두려웠던 블라디미르 푸틴의 군대가 우크라이나에서 멸절되면서 시진핑도 괴로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부분은 결정적으로 우크라이나 분쟁 상황을 뉴욕타임즈가 앞장서 오도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군은 다소 고전하는 듯 보이지만 지고 있다는 것은 거짓입니다.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가 패배하고 있으니 중공도 러시아에 공부될 필요가 없다는 레토릭입니다. 이에 대해 상황을 냉정하게 파악하고 있는 중공은 코웃음을 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그러면서 노인들이 고집 때문에 바뀌기 힘든 것처럼 시진핑도 코스를 바꿀 수는 있으나 그럴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시진핑 체제 같은 정권의 아킬레스건은 권력 위주를 위한 거짓말이 자신들에게 하는 거짓말이 되는 점이라고도 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또 여러 면에서 시진핑 당신의 무자비한 태도는 상황을 악화시킨다면서도 장기적으로 보면 자유세계와 비자유세계 간의 경쟁에서 시진핑은 무의식적으로 자유세계를 돕고 있다고 조롱했습니다. 중공은 이 같은 뉴욕타임즈 사설을 아큐식의 정신승리로 보고 있을 뿐입니다. 물론 중공은 전체주의 정권입니다. 그러나 저주를 한다고 해서 망하는 것은 아닙니다. 바라보고 싶은 대로 바라보면 정세 분석의 오류만 저지를 뿐입니다. 이번 20대 당대회 이후 정치국 상임위원이 누가 될 것인가가 초미의 관심사이긴 하지만 그 명단은 사실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번에 3연임이기 때문에 2연임 때와는 달리 시진핑의 지존으로서의 위치가 공고합니다. 누가 나가고 누가 들어온다는 것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시진핑의 3연임으로 절대 권력 구도가 정해졌기 때문에 이번에 정치국 상임위원회 공청단이 몇 명 들어갈 것이다. 태자당이 몇 명 안배될 것이다 하는 식의 계파 배분론은 유용하지 않습니다. 별 의미가 없습니다. 구미 쪽 학자들이 그런 식의 분석을 많이 하는데 맞지 않습니다. 7인의 상임위원도 확정됐습니다. 시진핑 본인을 포함해 리창, 짜올러지, 왕훈잉, 띵쉐샹, 차이치, 리시였습니다. 리커창이 나가고 리창이 총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름이 참 절묘합니다. 중화권에서는 이를 두고 리커창, 커블랴오 리창, 리커창이 리창을 이기지 못했다는 조크를 합니다. 더가 넋이나가 결국 끌려나갔다는 소설들을 서구 미디어들이 쓰고 있습니다. 이는 모두 엉터리입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